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또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미니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5월 달이라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지난 시간에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개괄적인 내용 첫 번째 시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던 치료 사례, 어린이가 실제로 한방치료 후에 완치된 사례를 말씀드려서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충분히 한방치료로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세 가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타입 중에서 전신형, 다수관절형, 소수관절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소수관절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관절염 소아 류마티스가 있었던 실제 어린이가 한방치료 후 완치 수준, 관해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한 실제 치료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 시간은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는데, 이 전신형과 소수 관절형의 차이는 과연 또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거든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전신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열이 특징적입니다. 고열이. 예. 그리고 피부 발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열 발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신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열, 발진, 관절통 이렇게 세 가지 특징적인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형이다.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소수 관절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무릎, 발목, 손목 같이 큰 관절에 4개 이하 부위에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비대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4개 이하 관절에서 큰 관절 부위에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소수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세 가지다. 전신형, 다수관절형, 소수관절형. 전신형이란 것은 고열 발진,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형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드린 소수관절형 류마티스 관절염은 4개 이하의 큰 관절에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관절염 소아 증상을 소수관절염. 그 다음에 다수관절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5개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수 관절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 아이들의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소수관절염은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네. 소수관절 1형이 있고요. 소수관절 2형이 있습니다. 1형과 2형이 있는데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1형, 2형을 구분합니다. 소수관절형 1형은요. 주로 여자아이들에게 발생이 되고요. 4살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수관절 1형이라는 것은 4살 이하의 여자아이들에게서 4개 이하의 관절이 비대칭적으로 아플 때 4개 이하 관절이 비대칭적으로 4살 이하 여자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소수관절형 1형 류마티스이고요. 소수관절 2형 소아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요. 8세 이후에 남자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똑같이 4개 이하 관절이 큰 관절에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형과 2형, 소수관절형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성인 류마티스 치료에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역시 소아 류마티스에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원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성인 류마티스 강의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약이다.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라는 것은 신약에 속합니다. 지금 류마티스 치료제 약물 중에서 가장
최신에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럼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염증 발생 과정에 작용하는 종양괴사 인자라는 게 있어요. TNF-알파라는 어떤 그 괴사 인자가 있는데 이 TNF-알파라는 인자의 항체를 만들어주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TNF 항체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단백질 성분을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염증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우리 몸에서 전체적으로 확 꺼주는 거예요. 염증 발생하는 기전 자체를 차단하니까요. 그래서 항종양괴사인자라고 하고요. TNF-알파 차단제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데요.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요즘에 많이 이제 현대의학, 양방의학계 쪽에서는 이 생물학적 제제를 주 치료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초기부터, 발병 초기부터 메토트렉세이트하고 함께 강하게 류마티스 염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이 지금 변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약을 약하게 쓰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 약, 그래도 안 들으면 또 그 다음 약, 이렇게 하면서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현대의학에서 치료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바뀐 거예요. 류마티스 발병 초기일수록 더 빨리 역피라미드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물량 공세예요. 생물학적 제제, 강하게. 그래서 네. 초반에 류마티스 염증을 잡아야 되는 쪽으로 이제 치료 방향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이 TNF-알파 차단제,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성인들의 경우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것은 자가로 집에서 본인이 자가로 주사를 하는 경우 있고요. 병원에 몇 주 한 번씩 가서 병원 가서 맞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링거를 통해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이제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에게 이제 많이 또 쓰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FDA에서 이제 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어요. 어떤 경고를 내렸냐? 어린이들에게 이 생물학적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에 림프종이나 다른 종류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DA에서 조사한 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사용한 다음에 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맞았는데 암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0%가 어린이에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사용했을 경우에 생물학적 제제의 부작용이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소아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간혹 사망 사례도 보고가 심심치 않게 된다고 FDA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주사제, 이 생물학적 주사제 사용 후에 30개월이 지난 후부터 종양으로 변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년에서 3년 넘어간 시점부터는 암이 발생되는 소아의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면요, FDA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한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개월 이후에 암으로 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생물학적 주사제를 맞은 다음에 성인들도요, 폐 쪽에 종양이 생겨서 더 이상 주사를 맞지 못해서 저에게 찾아온 사례를 제가 치료해드린 사례도 한참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인들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제제 주사하다가 종양이 생긴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고 보고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 오는 분들을 보면요,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사용하다가 암이 발생되는 성인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FDA의 보고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 암이 발생되는 경우에 50%가 어린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경우는요, 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경과 관찰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어린이들,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난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이 생물학적 주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겸허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군요. 예. 그만큼 이제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에게 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아 류마티스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소수 관절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사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소수 관절염, 네. 소아 류마티스, E형이죠. 남자 어린이, 8살 이상의 남자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던 소수 관절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 임상적 관해, 완치 상태에 도달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치료 사례 그 소수 관절형 류마티스 어린이의 경우는 몇 살 때 류마티스가 발병을 한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또 진료 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차트는 아니고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11살 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거예요. 남자 어린이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수 관절염 E형이죠. 8살 이후에 발생된 남자 어린이들의 소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소수 관절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사례에 부합되는 사례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11살 소수 관절형 소아 류마티스가 발병한 남자 어린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어린이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장님과의 그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예, 여기 기록을 보면은요, 2010년, 그러니까 저에게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저에게 네. 온 것은 2010년도 7월이고요. 저에게 오기 2010년 6월 달에 발 뒤꿈치 통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면서 발목 안쪽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증상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여겨져서 부모님이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소수 관절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이미 받고, 2020년 6월 달에요. 소수 관절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병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소아 류마티스를 진료하는 양방 교수님이 많지가 않으세요. 네. 주로 3분이 보십니다. 3분이. 그리고 한의사 중에는 이제 제가 보는 것이고요. 네네. 그 3분 중에 한 분이 소수 관절염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2010년 6월에 이제 진단받고 2010년도 7월에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와서 치료 시작을 한 것인데, 결국은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한 달 만에 병행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2010년 6월에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한방 진료를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장님을 찾아온 경우인데, 보통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상당히 빠른 시점에 이 부모님들께서는 한방 치료를 좀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성인 류마티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양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몇 년 전도 경과해서 양약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양약으로 염증치가 조절이 안 되면, 네네. 양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데도 아파지면은 이제 한방 치료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이 대부분 3년, 4년, 5년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발병한 지 4, 5년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 류마티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 11살 어린이 경우는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한방 치료 시작한 건데, 그 이유는요, 처음에 관절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하고, 무릎, 발목, 손목으로 소수관절염이라서 4개 이하 부위에서 나타나긴 했는데, 비대칭적으로 관절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2010년 6월 달에 4주에서 8주 후에 경과 봐서 바로 생물학적 제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부모님에게 언지를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두 분 다 생물학적 주사의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샅샅이 뒤진 거죠. 모든 정보와 지식을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소아에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느끼셨겠죠.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FDA 경고 부분도 있고 상당히 부담이 돼요. 자기 자식한테 이 생물학적 주사를 맞기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부모님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자신한테 이 생물학적 주사제제를 맞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요구가 되는데 이분은 이 부모님 두 분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한방치료의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네. 결정을 빠른 시간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지나가고 7월 달에 바로 와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 함께 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어린이 같은 경우요. 만약에 생물학적 제제를 맞으면서 2년,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방치료를 저와 함께 시작했더라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치료 기간만큼 빨리 좋아질 수 없었는데 생물학적 주사제제를 맞기 전에 생물학적 주사제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방치료를 받는 것을 결정을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네. 다행인 것은 결과론적으로도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참 빨리 깨끗하게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결국 아이를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생물학적 제제 그런 주사보다도 그 한방 치료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의 그 류마티스 내과,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과에서 주로 보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지금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맞으라고 하면 맞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생물학적 주사제를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한방 치료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전정신 강한 부모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나름 유명한 의사 그렇죠.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당연히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걸 거부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용기와 도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 소수 관절형 류마티스 어린이가 한방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네. 양약 복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였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차트도 이제 가져왔거든요. 처방전이랑. 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4알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에 4알 먹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니소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암제 성분이라고 그랬죠. 면역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는 강한 약이에요. 사실은 소량을 쓴다고 하지만은 항암제 성분이라서 소량을 써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량이 들어와도 항암제는 항암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린이들 경우도 이제 메토트렉스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대이다 보니까 4알을 복용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인들이 복용하는 용량을 복용을 한 상황에서 네. 저에게 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관절 증상을 이제 보면은요. 무릎, 발목, 손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소수 관절염이라서 세 가지 부위에 네. 4개 이하 부위일 때 소수 관절염 2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자 어린이들. 세 부위에서 비대칭적으로 관절 증상이 손목, 발목, 무릎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부위의 관절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생물학적 주사제를 권유를 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정확히 이제 적응이 되는 겁니다. 8세 이상의 남자 어린이였고, 네네. 4개 이하, 3개 부위 관절에서 비대칭적으로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소수관절형 2형의 전형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화면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차트에 그려졌던 관절 부위를 관찰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설명을 통해서도 역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 이 한방 치료에 들어가면서 양약 복용 상태, 분명히 이제 줄여나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을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4알 복용하고 있었고, 니소론정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 그리고 엽산제, 이렇게 복용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생물학적 주사제제를 권유받았는데, 한방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생물학적 주사제제, 그 양방 선생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다기보다는요, 아까 제가 이제 거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거부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미뤄둔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시도해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제재는.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거 다음 약은 없거든요. 그 생물학적 주사 제재를 했을 때 그 약이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 약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한방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병행을 하는 겁니다. 네. 한방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을 하는 거죠.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고 항암제가 들어가고 이런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내 아이한테 이거를 투여를 해야 되고 또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 이러면은 아마 어떤 부모님이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물학적 주사 제재를 미루고 네. 이제 그리고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약도 우리 아들한테 복용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했죠. 한방 치료를. 2010년 6월 달에 양방에서 진단받고 MTX 네알 스테로이드 소염진통 처방받고 네. 한 달 후에 한방 치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약은 면역을 상승시킨 게 아니고 면역을 조절하는 중간 상태로 조절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친 면역 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성인이나 어린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지 음식 섭취가 올바르게 되면서 한약을 복용하고 그러면서 양약을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10년 7월부터 한방 치료를 시작해서 2010년 9월 달부터 치료 2개월 후죠. 네알에서 MTX 네알에서 일주일 3알 복용으로 일단 한 알만 줄였습니다. 네. 2개월 치료하고 나서 한 알만 줄였고 그 다음에 2011년 5월이에요. 그 다음 해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줄이는 거예요. 2010년 9월 달에 3알이었는데 2011년 5월 달에 2알로 이제 한 알 줄였어요. 그러니까 약 9개월 만에 약 8개월 만에 하나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TX라는 약이 얼마나 끊기가 힘든 약인지 알 수가 있겠죠. 노란색 요만하거든요. 네. 요만한 약인데 항암제인데 이게 면역 억제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만 줄여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요. 한 알 줄인 만큼 아파져요. 항암제 성분이 4알이 들어오다가 3알이 들어오면 한 알 줄인 만큼 아파져요. 근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되고 네. 본인의 증상 파악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요. 줄이면서도. 그리고 약간 아파지더라도 금방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MTX를 줄이다가 아파질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치료 중간에 더 아파지면 안 돼요. 네. 어린이들. 왜냐면 더 아파지면요,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이 안정이 안 되시고 정말 안절부절, 정말로 한방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안절부절 하시게 돼요. 아이가 더 아파지면.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치료하되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도록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2010년 9월 2개월 만에, 한방치료 2개월 만에 MTX 네알에서 3알로 줄였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2011년도 5월달 돼서야, 그러니까 8, 9개월 지나서야 3알에서 2알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또 3개월 지나서 2알에서 1알로 줄였고, 2011년도 12월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 MTX를 이제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 3개월 동안 4알,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알약, 항암제 성분의 알약인데 4알인데 이 4알을 끊는 것이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성인들은 이것보다 좀 빨리 끊긴 하는데 네. 어린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중간에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게 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천천히 1년 3개월 동안 MTX를 서서히 소량씩 미량으로 줄여나간 것입니다. 이 줄여나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MTX를 줄였을 때 관절이 더 아파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 수치가 오르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한방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줄이게 되면은요, MTX를 줄이면 줄인 만큼 아파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요. 그만큼. 그래서 이 MTX라는 약을 끊기 어려운 거고, 성인 류마티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MTX를 끊어야지 임신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알 끊으면 한 알만 줄였는데도 아파지니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자꾸 시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줄여봤는데 또 아파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한방 치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방 류마티스 치료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MTX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줄이기 위해서 MTX가 줄어들어도 몸이 아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MTX 4알 복용해서 3알, 2알, 1알, 제로로 갈 때까지 양약을 계속 줄이는 과정에서도 염증 수치가 점점 좋아져서 정상 범위에 돌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관절, 발목, 무릎, 손목 역시 관절의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혈액 검사 수치 역시요. 2010년 7월 달에 저랑 처음 치료 시작할 당시에 메토트렉셀 때 일주일에 4알 먹으면서 CRP 수치, 염증 수치인데요. 25.4,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항암제 성분 면역제를 복용하는데도 CRP 수치가 25.4, 굉장히 높은 수치고, ESR 역시 81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한방치료 1년 3개월이 지나면서 MTX를 다 끊은 상태에서도 ESR, CRP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토트렉세이트, MTX라는 약을 끊는 것은 무작정 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끊는 과정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검사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염증 검사 수치가 정상일 때 한 알씩 아니면 4분의 1씩 반 알씩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수치와 소수관절염 류마티스 증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MTX를 이제 끊으라고 한 겁니다. 왜? 혈액 검사 결과 좋아지고 관절이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줄어드니까 이제 MTX를 끊어보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네. 근데 그 사이에 한방 치료한 거는 그 대학병원 선생님은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MTX를 끊으라고 한 건데, 사실은 진작에 MTX를 끊은 상태에서 혈액 검사 결과도 염증 수치 정상이고 관절도 정상이었는데, 그 양방 대학병원 선생님은 한방 치료하면서 양약을 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MTX를 끊어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MTX를 끊어보라고 양방에서 하는 경우는요, 완치 상태라고 거의 판정이 될 때 끝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아리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MTX를 마지막에 한 알만, 아무리 증상이 좋아도 한 알을 복용하면서 그냥 지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면역제제인 MTX를 한 알을 복용하면서 아무 증상 없어도 한 알을 복용하면서 지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정상이고 관절 상태가 워낙 정상이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이니까 끊어보라고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이 학생은 한방 치료를 했다는 거죠. 양방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완치 사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고,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소수 관절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소수 관절염인데도 특히 관절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관절 붓기가 너무 심하고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발병한 지 4주, 8주 만에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권유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는데도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하니까 MTX 줄여서 끊게 되고, 나머지 니소롬이라는 스테로이드도 끊게 되고, 소염 진통제까지 끊게 되고, 네. 1년 3개월 동안 양약까지 다 끊고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 정상, 관절 상태까지 정상되면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중학생 지금 돼가지고요,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2014년도 초반에 했던, 3월 달에 했던 최근 혈액검사 결과도요, 3월 달에 왔다 갔는데, 한의원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금 제가 2010년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치료해드렸던 사례 중에서 2010년도, 지금 5년 전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이 학생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관절이 멀쩡하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이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그때 맞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네.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권유받았지만 한방치료를 바로 병행해서 양약을 끊고 근본적인 완치 수준에 도달을 해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5월 달에 어린이날도 있는 이 달에 네. 건강하게 중학교에 다니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이렇게 발병 초기일수록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임상적 관해 완치 상태에 도달한 경우가 많다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한방치료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수 관절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던 어린이가 한방치료 후에 잘 나았고, 또 생물학적 주사 제제 없이 MTX 복용 없이도 건강을 회복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긴 강의를 해주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